앞에서 이제 동맥류에 대해서 개략적인 뭐 질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어느 정도 하셨기 때문에 이 동맥류는 이제 다 치료하진 않죠. 우리가 꼭 치료해야 될 것들만 골라서 치료하는데 치료의 방법이 이제 크게 들어보셔도 알겠지만 코일 색전술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머리를 열지 않고 간단하게 표현하는 일종의 시술의 개념의 치료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직접 머리를 이제 상처를 크게 내서 머리뼈를 열고 수술하는 클립 결차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코일 색전술 후에 저희가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향후 관리라든지 이런 거를 궁금해 하실 테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뇌동맥류는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터져서 오는 사람, 하나는 그냥 건강검진이라든지 두통 같은 비특이적 증상으로 인해서 MR이나 CT 검사를 하면서 발견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이게 이제 정상적인 뇌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뇌 덩어리가 있고요. 그 뇌 덩어리 바깥에 이제 뇌 혈류를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상적인 이제 물로 둘러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이 정상적으로 있고요. 뇌는 우리가 이렇게 질긴 하얀색 딱딱한 이제 경막이라는 걸로 이제 보호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경막을 젖혀야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뇌라고 말하는 그 뇌가 보이는 거고요. 이 동맥류라는 거는 이 뇌혈관 안과 이제 실질적으로 막이 세 개가 있는데 여기 뇌를 완전히 붙어져 있는 막과 그다음에 중간에 혈관이 있고 그 혈관을 싸는 투명한 비닐막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혈관은 그 투명한 비닐막하고 뇌에 완전히 붙어 있는 막 사이에 있죠. 그래서 뇌 출혈이 생기는 거는 이 뇌 혈관이 터짐으로써 그 사이에 피가 넓게 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다 이제 뇌가 출혈이 생기니까 뇌도 많이 붓게 되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뇌 압력을 빠뜨리기 위해서 이제 관 같은 걸 꽂아서 이제 압력을 줄인 다음에 수술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근데 시술한 때는 이렇게 열 필요가 전혀 없죠. 이건 이제 수술할 때 그 사진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요. 뇌동맥류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적인 혈관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부풀어 오르는 겁니다. 딱 한눈에 봐도 다른 혈관들은 어느 정도 어떤 튼튼한 물질로 이렇게 둥그렇게 예쁘게 쌓여 있는 거에 비해 얘는 아주 빨갛게 달아올라 있죠. 그러니까 금방이라도 터질 것처럼 우리가 이제 풍선 같은 거 사서 불어보면 불량풍 같은 풍선 있으면 풍선 일부가 이렇게 약간 얇게 새끼처럼 올라가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터질지 정확히 알 수 없고요. 뇌출혈은 우리가 이제 무리하거나 과로하면 터지나요? 아니면 스트레스 받을 때 터지나요? 대부분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나와 있는 연구 보면 50%는 이제 자다가도 터지고요. 아무런 문제 없이도 터집니다. 그러니까 꼭 뭔가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과한 작업이 있을 때만 터지는 건 아니니까 평상시에도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크게 이러한 꽈리는 클립 결찰술이라고 해서 결국 혈관의 밖에서 물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열어서 치료를 하는 겁니다. 코일 색전술은 혈관을 타고 들어가서 치료하는 거기 때문에 머리를 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백금으로 되어 있는 어떤 합성 우리 신체 내에 가장 변화가 적고 안전한 물질을 이 안에 채워 넣어서 결국 원리는 같습니다. 우리가 이 덩어리진 거에 피가 흐르는 걸 막는 거죠. 그래서 수술은 집게 같은 걸 찝어서 들어가는 외부 입구를 차단하는 거고요. 코일 색전술은 이 부푼 혈관에다가 이 백금 같은 합성물,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합금 같은 거를 채워 넣어서 피가 아예 안 들어가게 막는 거죠. 그래서 원리는 동일합니다. 피가 안 들어가게 해서 동맥류가 터지지 않게 하자이죠. 코일 색전술은 이제 저희는 이제 주로 코일 색전술을 하고 있으니까 코일 색전술은 2008년에 이제 우리나라 건강보험 데이터를 봤을 때 한 클립에 비해서는 적었어요. 한 6대 4 정도로 오히려 머리 여는 수술이 더 많다가요. 시간이 갈수록 이제 우리가 기구가 발달하게 되겠죠. 아주 멀리까지도 갈 수 있고 예전에는 수술로만 치료했을 수 있었던 꽈리들이 기구가 어느 정도 보조를 해주니까 이제 머리 열지 않고도 시술로 개념으로 치료를 하게 되니까 점점 코일 색전술의 빈도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작년 한 61 오히려 역전됐어요. 6대 4로 오히려 머리 열지 않고 치료하는 게 훨씬 더 많아지고 있죠. 그러면 이제 코일이 뭐냐 이렇게 생겨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백금하고 일부 텅스텐이라고 하는 물질을 둘이 섞는데 이렇게 하나의 우리 흔히 말하는 철사죠. 아주 0.01mm도 안 되는 아주 가느다란 철사가 있어요. 이 철사를 요대로 놓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혈관을 푹 찌르니까 터질 거 아니에요? 그래도 다치지 않도록 둥글둥글둥글 맙니다.
그래서 이 둥근만 형태를 또 다시 모양을 만든 거고요. 요 끝쪽에 또 혹시나 혈관에 영향을 줄까봐 둥그스름한 어떤 우리가 이제 폴리머라고 하는 고무 같은 걸 붙여요. 그래서 이게 엄청 커 보이지만 눈으로 봤을 때 엄청 작아요. 0.1mm도 채 안 되니까 아주 실처럼 가느다란 이걸 요렇게 아주 현대 기술이 좋아져서 이렇게 만들죠.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모양을 이용해서 환자분들의 동맥류에 맞는 코일의 종류를 골라서 이제 저희가 가득 채우는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코일은 아까 둥글둥글한 게 이런 모양도 있고 이렇게 지그재그인 모양도 있고 이렇게 360도처럼 돌아가는 모양들도 있어요. 그러면 동맥류를 치료할 때 우리가 코일 색전술을 할 때 얼마만큼 가느다란 혈관이 우리 몸속에 왔다 갔다 하고 그게 혈관에 왔다 갔다 할 때 큰 문제가 안 생길까 걱정을 하시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단위가 1mm밖에 안 되는데 0.4, 5mm 정도도 안 되는 조그만한 관이에요. 이 관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혹시라도 혈관을 또 다치게 할까봐 이 관의 앞부분에 아주 말랑말랑한 고무 같은 게 붙어져 있어요. 나중에 이제 보시면 이제 손으로 눌러보고 그러면 이게 그냥 흐지부지, 그러니까 흐물흐물하게 혈관 자체에 큰 영향을 없어요. 그래서 아주 다양한 회사에서 다양한 종류의 이 미세 도관들이 나와 있어서 환자분에게 아주 좋은 가장 적절한 도관을 골라서 저희가 그 코일 색전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코일 색전술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많은 인터넷도 많이 나와 있지만 일반적인 그냥 앞에 보였던 그 미세 도관을 이용해서 코일을 채우고 바로 관을 뽑아버리는 방법이 우리가 이제 하나를 쓸 수도 있고 두세 개를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단일 또는 다중 미세 도관 색전술이 있고 이제 꽈리가 엄청 커가지고 일반적인 걸로 할 때는 자꾸 코일이 정상혈관으로 밀려나와서 정상혈관까지 막을 위험성이 있어 보이면 일시적으로 풍선 같은 거를 혈관에 대가지고 입구를 좁아놓고 이렇게 코일을 가득 채운 다음에 코일이 어느 정도 안정이 돼서 고정이 되면 이 풍선에 바람을 빼면 이 아무런 혈관의 거치 없이 또 제거할 수 있는 시술 방법이 있고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심장혈관에 스텐트 시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머리혈관에도 스텐트를 아주 가느다란 철사로 되어 있는 스텐트를 대서 그 스텐트가 코일이 정상혈관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받쳐준 다음에 시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혈류 변환 스텐트라고 해서 코일을 직접 넣지 않고 스텐트만으로도 동맥류를 막는 치료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단일 다중 미세 돌관은 간단합니다. 이 꽈리에 관을 하나 넣어서 하나 하면 그냥 단일 한 개예요. 그리고 두 개, 세 개 넣어서 하나 할 때보다는 이제 두 개를 넣었을 때는 좀 더 크고 좀 더 입구가 넓은 것들을 서로 코일들이 엉켜지게 해서 안정성을 유지시켜 준 다음에 완전히 다 떼고 나서 그냥 빼버리면 이 동맥류만 코일이 가득 많고 정상적인 혈관에 아무것도 거치하지 않고 끝나는 그런 개념의 치료 방법이고요. 이게 보시면 실질적으로 이제 그러면 코일을 했을 때 코일이 어떻게 들어있는지 궁금하잖아요. 이게 정상 혈관이에요. 정상 혈관이고 요게 이제 꽈리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요 안에 코일을 넣어놨기 때문에 코일 안쪽에 이제 피떡이 지면서 나중에 우리 상처 생기면 처음에 딱지가 졌다가 주변 피부보다는 약간 좀 하얗고 좀 두껍게 상처가 아물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하얀색 섬유질이라고 하는 것들이 채워 넣기 때문에 이 내부로 피가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코일 색전술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풍선 보조 코일 색전술은 말 그대로 이렇게 커요. 크고 입구가 넓으니까 이 그냥 코일을 넣었을 때 정상혈관을 밀려 나와요. 그러면 정상혈관이 막히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풍이 올 수도 있죠. 거꾸로 된 개념으로. 그래서 풍선으로 입구를 막은 다음에 코일이 안정적으로 이 동맥류 안에만 엉켜 들어가게끔 하고 풍선을 다시 바람을 빼요. 그러면 이 코일만 넣고 아무것도 거치하지 않고 나올 수 있어요. 실질적인 걸 보면 이 꽈리가 있죠. 이제 제가 치료한 환자인데 이렇게 미세 도관이 점 두 개만 보여요. 왜냐면 아무것도 안 보이면 이게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으니까 관의 끝에 하나, 중간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여기서 보이는 이러한 개념으로 미세 도관을 동맥류 안에 넣어놓고 이건 이제 풍선이죠. 풍선은 여기 끝에서 여기 끝까지 바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검게 보이는 이게 이제 풍선에 바람이 들어가죠. 우리가 이제 바람은 아니고요. 여기다 액상을 넣어가지고 이제 채우는 거죠. 그래서 밑둥을 좀 받쳐준 상태에서 코일을 하고 그냥 풍선이나 미세 도관을 빼내면 동맥류만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스텐트 보조 코일 색선술은 말 그대로 심장에 스텐트를 까는 것처럼 저희가 스텐트를 아주 잘, 요즘은 기구들이 엄청 발달이 많이 돼서요. 뭐 거의 혈관에 아무런 손상이 없이 쉽게 펴지는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스텐트를 혈관에 맞춰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스물스물 관을 하나 당기면 이게 점점 스프링처럼 펴져서 혈관에 밀착이 됩니다. 그래서 밀착을 시켜서 입구가 스텐트가 철망이니까 받쳐주니까 아주 안전하게 코일을 해버리고 나중에 스텐트는 그냥 몸속에 놔두고 빼내면 됩니다. 심장 스텐트 넣고도 잘 사시잖아요. 마찬가지로 머리에도 스텐트 넣어도 잘 사실 수 있어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시술하는 것처럼 보면 환자분 꽈리 형태가 삼각형이고 풍선을 대도 이 덩어리가 정상혈관으로 밀려나올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우리가 여기다 스텐트가 이 꽈리의 입구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펼친 다음에 시술을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얗게 원래는 이제 검은 게 이제 피가 흐르는 거죠. 아까 혈관 조영술 설명 들으셨지만 피가 들어가는 조영제를 넣기 때문에 사진이 나오는데 코일을 가득 넣으니까 이제 하얗게 다 막혀 있는 형태로 끝내게 됩니다. 그래서 스텐트는 전혀 지장 없이 이전 그대로 피는 잘 흐르게 되는 겁니다. 뇌혈관 스텐트는 엄청 많은 회사에서 엄청 다양한 종류의 스텐트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눈으로 좀 보기 편하게 여러 가지 철망을 우리가 이제 자수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엉켜가지고 튜브 형태, 동근 형태로 대부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실처럼 가느다란 관에 넣었다가 이 관을 통해서 스물스물 빼면 용수철이 펴지듯이 원래 자기 형태처럼 펴져요. 그래서 아주 다양한 종류 우리 몸에 쓸 수 있는 형태의 스텐트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인 스텐트 형태들이고요. 양쪽에 이제 정상적인 어느 정도 혈관의 직경에 맞는 원통 형태고 양 끝은 약간 넓어져서 혈관에 잘 고정되게 하는 형태도 있고 통으로 일자로 되어 있는 형태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들이 있죠. 혈류 변환 스텐트라는 건 아까 얘기했지만 뭐 스텐트를 대고 코일을 넣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체 효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피가 흐르는데 그 약간 체가 촘촘한 체라면 피가 이 동맥류로 들어갈 때 저항이 생기겠죠. 우리가 샤워기에서 물 세게 틀어도 샤워기가 어느 정도 구멍이 자꾸 여러 개 있으면 물이 좀 넓게 분산되는 것처럼 이렇게 살살 굵은 스텐트 하나를 여기 보시면 앞에서 본 것보다 좀 더 촘촘하죠. 그래서 그거를 깔아주면 나중에 피가 흐를 때 이 피가 동맥류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속도가 떨어지니까 점점 저류되면서 우리가 이제 피떡지가 생기는 원인도 간단해요. 왜냐하면 이제 피가 잘 정체돼 있거나 오래 이제 흐르지 못하면 이렇게 피떡이 안쪽에 점점 고여서 쌓이는 거죠.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이 스텐트 하나만 이용해서 꽈리를 다 막게 되고 꽈리를 막으면 일부 꽈리가 수축이 되고 축소되는 경우도 있고 그 상태 그대로지만 안쪽에 피떡이 지면서 완전히 치료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혈류 변환 스텐트라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치료한 환자분 경우를 보면 거의 한 2cm 정도 가까이 되는 큰 동맥류가 있어요. 근데 거기다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넣고 혈류 변환 스텐트만 하나 넣은 거죠. 그래서 이 혈류 변환 스텐트로 인해서 안에 혈류가 그러니까 안에서 이제 저류되면서 피떡이 점점 생기고 6개월 후에 다시 시행한 검사에서 이 크다란 꽈리가 완전히 다 막혀 있는 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 혈류 변환 스텐트는 가격이 고가입니다. 근데 보험이 되면 되게 싸게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보험 기준이 이제 약간 깐깐하죠. 다른 서양에 비해서. 그래서 거기에 맞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모든 환자들을 다 그럼 나는 스텐트만 깔아서 막아주세요. 이건 불가능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저희 같은 환자분들을 최적의 치료 방법 중에 하나로 선택해서 다양하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꽈리가 있죠. 이제 꽈리가 있는 입구에 이렇게 조그만 혈관이 나오는데 이 혈관이 코일 색전술로도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약간 입구 부분을 어느 정도 남겨놓고 치료해야 되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럴 때는 수술로 나이도 젊고 한 경우는 하는 게 좋겠구나 해서 수술을 하죠. 수술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상처를 낼 부분을 약간 한 10에서 15cm 정도 되는 게 약간 물음표 마크처럼 돼 있는 부분을 이제
칼을 넣어서 그러니까 피부를 벗겨내는 건데요. 이 머리가 수술 도중에 움직이면 안 되니까 이 고정하는 핀 같은 걸로 이렇게 머리를 꽉 고정한 상태에서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머리뼈를 열면 아까 보여줬죠. 그러니까 피부가 요만큼 째서 아래쪽으로 벗기면 이 머리뼈가 노출이 돼요. 그래서 머리뼈 일부를 요만큼 여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뼈를 뗐다가 그거를 다시 붙여야 되겠죠. 수술이 다 끝나면 이렇게 머리뼈를 붙여주는 우리 경첩 같은 그런 머리에 쓴 아주 가느다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다시 고정을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사진을 보면 이렇게 꽈리가 부풀어 올라 있죠. 빨갛게 올라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집게 같은 우리가 이것도 합금인데 MRI나 이런 걸 찍어야 되니까요. 자개장의 반응이 더한 이런 집게 같은 합금을 그대로 형태로 이게 집게 물었다 놓으면은 딱 오므라지잖아요. 그것처럼 여기 위쪽에 있는 걸 물면 이게 집게 클립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벌어진 상태에서 그대로 동맥류에 놓고 다시 놓으면 이게 딱 물리니까 아까 그림에 맨 처음 드린 것처럼 얘도 겉에서 혈관의 겉에서 피가 들어가는 막는 방법으로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실질적인 수술 후 사진을 보면 이렇게 클립이 물려 있는 형태, 이제 클립을 제거한 이미지를 보면 이렇게 꽈리가 있던 것이 이제 막혀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코일만 하고 수술만 하고 두 개 중에 하나만 하면 무조건 되냐?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이런 거는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도 많고요. 저희는 시술도 하고 수술도 하는 그런 유명한 병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분들도 있죠.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혈관 자체가 뭔가 기질적으로 좀 약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엄청 거대하지만 되게 울퉁불퉁한 형태가 다 몰려있죠. 그럼 머리 열면 이걸 다 수술할 수 있냐? 그렇지 못해요. 왜냐면 이 위치가 머리의 뼈 안쪽 깊은 곳까지 연결돼 있어서 아무리 머리 열어서 수술한다고 해도 다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된 경우는 언제라도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이 동맥류 자체를 다 막아버리고요. 그런 동맥류를 막아버리면 이쪽 파트 뇌로 피가 가지 않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뇌경색이 오죠. 그러니까 수술적 치료로 겉에 있는 혈관을 안에다 심어서 혈관을 우회해 놓고 위에는 충분한 피가 가게 한 다음에 아래쪽을 코일 색전술을 이용해서 다 막아주면 완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꽈리인데요. 지금은 시술하고 나서 이쪽 뇌로 올라간 혈관 자체를 다 막아버렸어요. 여기 안에 들어있는 게 코일이고요. 코일 색전술을 한데 먼저 막고 수술을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순서는 당연히 혈관을 심어주는 수술. 이게 보이시면 이 겉에 우리가 피부가 먹어야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혀도 피가 공급돼야 되고 두피에도 돼야 되는데 여기 앞에서 보여드린 이게 이제 목 부분이에요. 여기 이게 턱이죠. 딱 보이시죠? 이게 턱인데 턱 근처에서 이 심장에서 올라온 혈관이 하나는 뇌 속을 주는 피로 되고요. 하나는 겉에를 먹여 살리는 혈관이 돼요. 그래서 뇌 속으로 아까 동맥류가 있던 부분은 막고 겉에 먹여 살리는 혈관, 특히 이제 두피 혈관은 다른 데에서 피가 많이 돌아와서 두피에 피를 충분히 줄 수 있어서 두피를 먹여 살리는 혈관이 좀 굵고 그래서 그 혈관을 이용해서 뇌 안쪽으로 이렇게 머리뼈를 열어서 혈관을 심어주는 이식 수술을 해주게 되죠. 그래서 내부 안쪽의 피는 충분히 공급해준 상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코일 색전술로 넣는 거예요. 왜냐하면 머리뼈를 여는 수술을 해도 이 파트는 보이지가 않아요. 수술장에서 볼 수가 없으니까 색전술 같은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느 하나로만 안 되는 그런 동맥류 병들도 있어서 두 가지 모두 다 같이 시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코일 색정술과 클립 결체할 수는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느냐? 어떤 게 더 좋다 이런 건 없어요. 둘 다 환자분하고 우리 의료진하고 잘 상의해가지고 본인한테 가장 좋은 걸 선택하면 되고요. 코일 색전술도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이제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어요. 새로운 기구들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간은 코일 색전술은 보통 큰 문제 없으면 그러니까 시술 전날 오후에 입원해서 그 다음날 시술하고 큰 문제 없으면 그 다음날 가시면 돼요. 그리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며칠 좀 더 보고 싶은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는 뭐 하루 정도 더 입원을 하고요. 머리 여는 수술은 아무래도 이제
하고 나서 좀 많이 아프고 힘들고 혹시나 다른 증상이 좀 늦게 생길 수도 있으니까 한 일주일 정도 입원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술 시간은 코일 색전술은 마취나 이런 걸 전부 포함하면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되고요. 수술 자체만은 보통 큰 문제 없으면 30분에서 1시간. 만약에 꽈리가 아까 김태경 교수님이 보여준 것처럼 뭐 3cm 이상 되는 큰 거라고 하면 그 안에 채웠는데 한참 시간이 걸리니까 뭐 1~2시간 걸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클립 겨찰수는 이제 수술하는 거 자체만 하는데 한 2시간에서 길게 하면 뭐 4시간. 전부 마취까지 하면 뭐 짧으면 3시간, 길면 뭐 6시간까지도 할 수 있고요. 머리를 깎는 건 당연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는 상처를 열지 않기 때문에 코일 색전술 하는 경우는 머리를 깎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클립 결찰수는 그 방법을 머리를 일부만 깎는 걸 선호하는 교수님들도 계시고 머리를 다 깎는 걸 선호하는 교수님들도 계시니까 교수님들 따라 방법이 다르니까 하여튼 일부는 항상 머리를 이제 상처 내는 부분은 깎아야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상처는 아까 얘기했지만 뇌혈관 조영술하고 같은 방법이에요. 같은 방법을 하기 때문에 사타구니에 많아야 5mm 정도 되는 상처 하나가 생기는 거고요. 머리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그림으로 보여드렸듯이 두피 한 10에서 15cm 정도 되는 상처가 생길 거고요. 통증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두통이 간혹가다 시술한 사람의 한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 두통이 있을 수 있고 스텐트를 사용한 경우에는 조금 더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텐트가 용수철 스프링처럼 약간 혈관에 밀착돼야 되니까 혈관을 약간 자극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뭐 편두통 들어보셨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혈관이 자극되면 동맥에는 통증신경이 있어가지고 약간 두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보통은 하루 이틀, 길게 가면 일주일 이내에 대부분 다 좋아지고요. 이제 걱정하는 건 혹시나 시술이 잘못됐을까봐 아니면 지내던 이 두통이 뭔가 새로 병이 생겼을까봐 아파서 그런 게 아닐까 걱정하시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두통약 드시면 대부분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그냥 그렇게 두통약 드시면서 경과 관찰하시면 됩니다. 머리 여는 수술은 당연히 칼로 직접 머리를 째고 뇌막이라는 일부를 자극해서 수술을 하는 거기 때문에 통증이 한 3~4일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잘린 부분은 일부 말초신경, 감각신경이 이제 손상을 입을 수 있으니까 뭐 찌릿하다거나 남의 살 같이 먹먹한 느낌이 있을 수 있지만 뭐 돌아올 수도 있고 안 돌아올 수도 있고 합니다. 근데 크게 그 빈도가 많지는 않죠. 일상 활동에 이제 제한이 어느 정도 필요하냐? 코일 색전술은 제한 없습니다. 2박 3일 근데 문제는 한 2~3일 동안 이 사타구니 천자한 곳을 무리해서 뭐 마라톤을 뛰거나 계단을 오르락 뛰어 그 정도 아니면 큰 문제 없으니까 그걸 제외한 나머지 일상생활은 퇴원 후 바로 하셔도 되고요. 이제 클립 결자수는 머리 여는 수술이기 때문에 보통 하루 정도는 중환자실에서 혹시나 급격한 환자 상태에 변화가 있는지 좀 확인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큰 문제 없으면 일반 병실에 그다음에 올라오셔서 이제 일상생활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상태에서만 이제 아마 중환자실에 있는 동안에만 어디 돌아다니 그런 걸 못 할 거고 아마 이제 하고 나서 어지럽거나 두통이 좀 있을 수 있어서 아주 액티브한 활동을 하는 데는 좀 시간적 소요가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약물은 시술 방법에 따라서 보통 저희가 코일 색전술은 혈전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시술 전 5일 정도는 미리 약을 먹고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혈관 내부에 아무리 작은 관이어도 이물질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과정에서 피떡이 새로 생기거나 아니면 기존의 피떡이 날아가서 새로운 풍을 유발할 확률이 있을까봐 미리 피를 좀 묽게 하는 방법을 써서 5일 정도 약을 먹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냥 카테터나 풍선을 이용한 방법이면 약을 바로 끊으셔도 돼요. 뭐 기존에 본인께서 당뇨나 고지혈증, 뭐 고혈압약으로 드시는 다른 약들이 있으면 뭐 그건 그대로 드시면 되고요. 근데 스텐트를 사용한 경우는 저희가 보통 이중요법이라고 해서 약을 한 2가지 정도 1년 정도 복용하고 그래도 큰 문제 없으면 다음은 아스피린 종류만 1년 쓰고 기저질환이 없는 환자들, 동맥경화나 그런 게 없는 깨끗한 혈관의 환자분들은 2년 정도 사용하고 대부분 약을 끊습니다. 그러면 큰 문제 없이 잘 지낼 수 있고요. 클립 결찰술은 개두술이라고 머리를 여는 수술이죠. 그래서 머리를 열면 뇌가 자극될 수 있어서 일부 경련이 생길 수 있어서 항경련제라는 약을 짧게 쓰시는 분은 한 일주일, 길게 쓰면 한 1개월 정도 쓰고 끊을 수 있고요. 이에 따라 따로 추가로 필요한 코일 색전처럼 피 묽게 하는 약을 드시고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럼 치료 후 어떻게 주의해야 되나? 이제 가장 궁금한 건 이제 수술을 얼마나 경과했을 때 어떻게 준비하고 이런 거겠죠. 보통 마취, 전신 마취를 합니다. 뇌혈관 조영술은 국소 마취를 해도 돼요. 왜냐하면 혈관 자체가
아까 얘기한 그 턱에 있는 뇌혈관 입구에서 약을 쏘서 시행하기 때문에 약간 흔들려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거는 0.3mm 정도 되는 미세한 관이 동맥류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재채기를 한다든지 움직이면 그거 자체만으로 동맥류가 파열될 수 있어요. 관이 찔러서. 그래서 무조건 뭐 수술도 마찬가지지만 이 시술도 전신 마취를 해요. 그래서 전신 마취하고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회복실에서 잘 깨면 그냥 일상생활 3시간 정도 혹시 사타구니 천자한 데에 피가 날까봐 누워 있어서 큰 문제 없으면 기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일상생활 하시면 됩니다. 그 전신 마취할 때는 기도 내에 삽관을 하기 때문에 좀 불편하고 힘들어요. 왜냐면 우리가 물 마시다가 살에 걸려도 기침하고 힘들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관을 마취한 상태에서 빼기 때문에 본인이 아주 그렇게 심각한 고통은 없는데 약간 불편한 느낌이 있을 수 있고요. 큰 문제가 없으면 2박 3일 코스기 때문에 대부분 시술하고 다음날 퇴원하면 되고요. 시술을 준비하면서 이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약을 드실 수 있는데 그 약들은 시술 방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뭐 그만 먹어도 되고 계속 복용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저희가 퇴원할 때 다 교육을 해드리니까 교육한 대로 따르시면 됩니다. 외래는 보통 퇴원 후 2주 뒤에 한번 오셔야 돼요. 왜냐면 저희가 사타구니에 가끔 가다 0.1% 정도 감염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여름철, 더운 날, 뭐 겨울은 땀이 많이 흐르지 않으니 큰 문제 없는데 그래서 5mm밖에 째지 않았어도 염증이 생길 수 있으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주 후에 상태가 어떤지 좀 대퇴부를 확인할 거고요. 그다음에 수술은 어떻게 했는지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것도 이제 다 보여드릴 거고 환자분 상태에 따라 추후 외래를 어느 정도 와야 될지 언제 와야 될지 설명해 드릴 겁니다. 보통 한 2년간 재발을 가장 많이 하고 재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다음에 그 안에 치료를 하면 되니까 보통 초반 2년간은 3개월에서 6개월 간격으로 필요한 검사를 하고요. 그 이후 2년 동안 큰 문제가 없으면 몇 년에 한 번 정도 장기적으로 관찰하는 걸로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원칙은 일상생활에 크게 제한을 둘 필요는 없습니다. 머리를 흔들거나 뭐 이럴 때 이 안에 넣어놓던 코일이 혈관으로 빠지지 않나요? 아까 제가 사진 보여드렸죠? 그 안에 피떡해지면서 그 완전히 상처가 아물듯이 아물어 버리기 때문에 그게 움직일 일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한을 두지 마시고 음식도 드시고 싶은 대로 드세요. 뭐 고기를 먹으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건강하기 위해서는 적당히 골고루 잘 드시면 되고요. 위험 인자는 알고 있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혈압이나 고지혈증, 당뇨 이런 거, 술, 담배들만 뭐 과하게 드시지 않으면 됩니다. 담배는 확실한데 술은 요즘 연구도 약간 뭐 설왕설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술을 먹으면 꽈레도 잘 생기게 하고 꽈레도 잘 터지게 한다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술이 꽈레를 생기게 하진 않는다. 근데 꽈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잘 터지게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잘 모른다는 얘기죠. 이런 말도 하고 저런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당연히 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최대한 술도 항상 외래에서 여쭤보세요. 술 이제 마셔도 되냐고. 당연히 마셔도 됩니다. 되긴데 이제 본인들은 치료하신 분이니까 너무 많이 안 드시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웬만하면 과음하지 마시고 과음의 가장 큰 또 문제는 이제 약 드시는 것들이 있어요.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그 약들이 스텐트를 쓰면 피를 잘 멈추지 않게 하는 거니까 술 드시면 다들 실수하고 넘어지거나 어디 부딪히거나 한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약간 다른 데 피가 차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술을 웬만하면 드시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꼭 먹어야 되는 특히 남성분들 자주 물어보시는데 웬만하면 드시지 마세요. 그 시술 후 관리는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약을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2년 정도 약을 꾸준히 잘 드셔야 될 수도 있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대퇴부가 이제 동맥이라는 혈관에 관을 넣었다 빼기 때문에 아플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저희가 이제 피가 나지 않도록 보통은 실로 직접 이제 꿰매는 기구가 있거든요. 실로 꿰매거나 아니면 응고제 같은 걸 혈관 벽에 붙여서 피가 안 터지게 만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피가 조금씩 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펑펑 솟아나는 게 아니라 약간 생게 고울 수도 있는데 우리 선지국 드셔보셨죠? 선지국 선지 딱딱하잖아요. 핀데 그것처럼 딱딱한 게 약간 그 상처 주변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맹이처럼 뭐가 동그랗게 만져지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은 한 달 이내에 다 흡수됩니다. 피는 저절로 녹아서 없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없어지 너무 걱정 마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염이 큰 문제니까 진물 나거나 상처가 빨갛게 부어오르면 2주 후에 오라고 했으니까 2주 참아야 돼. 그럴 필요 없어요. 바로 그냥 오세요. 응급실로. 그럼 저희가 그래야지 좀 더 빨리 처치를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아까 얘기한 대로 스텐트를 쓰면
그 아스피린이나 다른 항열소판 우리가 그냥 피떡이 잘 쟁기지 않도록 하는 약을 드셔야 되겠죠. 그래서 멍이 좀 자주 들 수도 있고 치아나 이런 거 잇몸에 피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여성분들은 생리할 때 혈이 너무 많이 나서 빈혈 생겨서 어지러웠다는 분들도 있는데 아주 치명적인 상태가 아니면 보통은 유지하고 약간 좀 위험할 것 같으면 저희가 약을 좀 줄이는 방법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심장 수술도 마찬가지죠. 심장에다 스텐트 넣었을 때도 같은 약을 쓰거든요. 머리혈관이나 심장혈관에 작용한 약은 같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또 이제 잇몸 치료, 치과에서 치아 발치를 하거나 내시경을 해야 되는데 약을 끊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보통은 약을 안 끊고 해주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약을 꼭 끊어야 된다고 하면 반드시 의사랑 상담을 해야 됩니다. 최소 1년간은 약을 안 끊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내시경 자체도 우리가 위나 대장 같은 게 이제 용종이나 이런 게 있어서 암으로 발전하려면 최소 10년에서 15년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년 끊는다고 해서 그 용종이 암으로 바로 변할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웬만하면은 뭔가를 할 때 약을 끊을 때 맘대로 막 끊어서 문제 생기지 마시고 꼭 외래 한번 오셔서 얘기하고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재발은 이제 가장 궁금해하죠. 인터넷에도 많이 나와 있고 머리 열고 수술하면 재발이 없는데 코일 색전술하면 재발이 있다. 사실이에요. 코일 색전술이 머리 여는 수술보다는 재발률이 약간 더 높아요. 아주 높진 않고. 그러면 머리 여는 수술하면 재발이 없냐? 그렇지도 않아요. 머리 여는 수술 또한 재발이 있고 동맥류라는 것 자체의 원인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재발이라는 거 다시 잘할 수 있는 건 어느 정도 있죠. 재발은 치료한 부분이 잘할 수도 있고요. 동맥류를 기존에 없던 새로운 부위에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뭐 재발은 위치에 따라 여러 퍼센테이지가 있는데 동맥류의 위치, 크기, 모양에 따라 다 달라요. 어떤 건 하나도 재발 안 하는 것도 있고 어떤 부분은 치료하면 수술이건 시술이건 잘 재발하는 부분도 있고요. 새로운 동맥류가 생길 확률도 보통은 5년에 한 0.5% 정도 돼요. 10년에 한 2% 정도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통 머리혈관 검사를 5년에 한 번 정도 그냥 건강검진을 해보라고 하는 거죠. 왜냐면 나는 이번에 찍었으니까 정상이야. 그럼 앞으로도 정상이야. 그럴 확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왜냐면 병이라는 게 새로 생기는 거지 한 번 괜찮았다고 나중에 지나도 괜찮으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재발을 잘하는 거는 이제 큰 경우가 되게 많아요. 크고 입구가 넓은 거 그리고 그걸 알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외래에서 주기적으로 보는 거고요. 이분도 이제 제가 치료했던 환자분인데 이 뇌출혈이 생겨서 다른 병원에서 스텐트 사용해서 코일 색전술로 아주 잘 하고 오셨어요. 근데 6개월 만에 다시 이 밑에가 이만큼 자랐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또 채워줬죠. 그러니까 위치나 크기에 따라 다 자를 수 있고 이러한 크기나 위치는 수술로 하면 되잖아요. 수술하기에 위험하고 크기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재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재발은 크기가 크고 약간 출혈이 있던 환자들 그리고 입구가 넓은 환자들이 좀 많을 수 있어요. 이렇게 다시 막으면 됩니다. 재발하면. 이제 궁금한 것들이 이제 몇 개 있어서 제가 뒤에 질문도 받겠지만 간단한 것들만 이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코일이 이제 움직이지 않을까요?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놀이기구 타셔도 되고 심한 운동 막 머리 흔들어도 됩니다. 샤워나 목욕도 언제 하시냐고 여쭤보는데 뭐 저희는 크게 뭐 제한은 없어요. 근데 시술 부위가 아무래도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물 안 닿게 하면 다 할 수 있고요. 보통 그 부분도 2, 3일 지나면 평소처럼 샤워하시면 되고 통 속에 들어가서 목욕하는 건 보통 한 일주일 있다 하는 게 좋죠. 왜냐면 상처가 아물어서 약간 불 수 있잖아요. 물에 오래 있으면. 그래서 한 일주일 있다 하시면 됩니다. 머리를 감는데 머리가 많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X선을 이용한 사진을 보면서 저희가 검사를 하니까 머리 빠지는 게 병이 아니고요. 암 환자분들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하면 이 세포 분열이 빠른 부분에 X선이 자극하면 거기에 작용해서 머리가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암 환자분들 머리 빠졌다고 해서 막 민머리로 계속 사시는 거 아니잖아요. 다시 머리가 나요. 대부분은 한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다 나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꽈리가 크고 시술 시간이 오래 걸리는 환자분들이 당연히 방사선 양이 많으니까 좀 빠질 확률이 더 많겠죠. 약은 아까 제가 얘기 드렸죠. 한 1, 2년 드시면 되고요. 비행기 타거나 멀리 여행 가도 되냐고 항상 물어보시는데 시술 잘 마치셨으면 크게 제한을 둘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꽈리가 있는데 비행기를 타도 되냐? 그거에 대한 건 정확히 연구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대상으로 비행기를 태워서 터지나 안 터지나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추정할 때 외국에서 오신 분들도 꽈리가 있는데 비행기 타고 잘 오세요. 그러니까
재수복이죠. 터질 수도 있고 안 터질 수도 있는데 크기가 작거나 경과 관찰하자라고 했으면 터질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아직 나와 있는 결론이 없기 때문에 생각은 한 번씩 해보시긴 해야 되겠죠. 근데 치료를 잘 받은 사람은 아무데나 다니셔도 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